목요일에 또 남자죠. 목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목요일은 계속해서 헌재 변론이 열리다 보니까 헌재 현장과 김용남 의원과 함께하게 되는데 8차 변론 이후의 기일은 아직 잡혀 있지 않고 예. 한덕수 총리도 증인에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예, 예.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7번에 걸쳐서 네, 탄핵 됐어요. 심판 기일이 진행됐는데 네. 보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만해도 되고. 뭐 새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은 이미 끝났고, 그리고 헌재에서 그 수사 기록을 네. 증거로 쓰겠다. 물론 이제 피소추인 측에서는 반발을 했습니다만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형사 재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록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형사 재판에서는 그거를 증거 능력을 네. 부여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여기서는 이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그 참고 이렇게 보고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헌법재판관들이. 그래서 뭐 더 이상 그 음, 더 진행하는 게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네. 다만 오늘 결심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최후 변론을 언제 하겠다 뭐 이런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화요일이나 어쩌면 뭐 피소추인은 계속 더 하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제 증인을 그러니까,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다음 하고. 주 화요일 아니면 늦어도 20일 정도에는 음. 결심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후 변론 시간 뭐 충분히 주면 되죠. 뭐 어떤 인사가 안중근 의사도 뭐 1시간 반 했는데 아니 최후 변론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1분 30초를 줄지 뭐 13시간을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 뭐 시간은 준다. 그냥 2시간 이상 뭐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해라. 뭐 이런 기회를 주다 보면 네. 다음 주 중으로는 결심을 할 가능성이 다음 주 중에 높아 보입니다. 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야말로 총공세를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헌재 세 번째 항의 방문이었어요. 그래서 전직 박근혜 씨의 탄핵 심판이 있던 2017년 선례를 준용하면 안 된다 목소리를 높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이 탄핵 소추단 단장이 권성동 원내대표였단 말이죠. 그때는 법사위원장으로 이거 탄핵 반드시 당연직이니까. 해야 됩니다 예. 하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 이제 17년 탄핵 재판에서는 그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다 썼는데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정부 때 네. 검찰의 피신도 동의가 있어야만 증거로 쓸 수 있고 안 그러면 그 피신 내용에 대해서 부동의하면 그 조서 자체를 증거로 쓸 수는 없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법이 바뀌었다? 때문에 예.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으니까 예. 이 법 바뀐 거 봐라 이 얘긴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탄핵 심판이 물론 그 형사 절차를 준용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그 그 헌재에서 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를 따라야 된다는 법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형사소송법에 기본적으로 대해서? 형사 재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징계 재판이지. 징계 재판이니까. 그리고 그 헌재 재판관들이 네. 평일을 거쳐서 검찰에서의 어떤 조서나 이거는 2017년 탄핵 때와 같이 증거로 쓸 수 있다. 이게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평일을 평일을 맞췄기 했어. 때문에 지금의 항의 방문은 일종의 사후 약방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헌재 결론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기가 항의 방문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형사 재판과 다른 재판이고 아니 박근혜 때랑 똑같이 그때도 헌재 재판이었고 이것도 네. 헌재 재판이니까 그때랑 똑같이 준용해 쓴다. 이게 무슨 잘못이냐라는 국민들의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변론 기일을 17번 했다. 이런 얘기 또 권성동 원내대표 하더라고요. 그래서 7번, 오늘 8번 이걸로 맞추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런데 네. 그때는 그 쟁점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뭐 네. 미르 재단을 비롯한 재단 설립을 통한 기업들의 후원금 네. 부분도 있었고 또 최순실 씨의 딸과 관련해서 삼성에서 뭐 말을 사줬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찬성하도록 국민연금 측에 무슨 직권남용 압력을 집어넣은 거 아니냐를 네. 비롯해서 그 쟁점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아. 지금 다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네요. 등장 인물도 많았고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 번 했죠. 예. 대신 기간이 오래 걸린 건 아니에요. 근데 탄핵 소추로부터 약 석 달 정도 네, 될 90일, 때 91일. 예. 결론을 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쟁점이 일단 단순하단 말이에요. 단순하죠. 하나예요,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를 그게- 전후한 행위가 이게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 그것도 중대한 위배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쟁점이 일단 간명하고 하나예요. 그리고 기간으로 보면 사실 12월 14일 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됐잖아요. 지금 벌써 2달 됐어요. 내일이 14일이니까. 그렇네요. 2월 벌써. 14일이니까 이미 2달 동안 진행이 된 거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결심을 한다. 네. 그리고 3주 후에 선고를 한다. 그러면 박근혜 탄핵 때하고 똑같이 석 달 만에 결론 내는 거예요. 그렇네 기간으로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 뭐 유달리 아니면 뭐 절차를 막 건너뛰고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네요. 횟수가 횟수가 근데 중요해. 지난번이 예. 좀 더 많았을 뿐인데 그때는 쟁점이 워낙 여러 개니까.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석 달에 끝냈다. 그렇죠. 이번에도 끝날 그 기간은 계산하면 석 달 전후가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때는 막 더 여러 번 한 거지. 일주일에 지금은 화목 2번 합니다만 그때는 더 여러 번 더 했던 여러 번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을 이제 속이는,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제 헷갈리게 하는 17번, 그때 17번 왜 8번이야? 대통령 같은 대통령 탄핵 심판인데.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렇네요. 일부만 얘기하는 일부만. 야, 이걸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확 와닿네요. 확 와닿고 그야말로 헌재 흔들기를 계속 국민의힘, 뭐 오세훈 그렇죠. 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어제는 원희룡 전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근데 전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여당인데 뭐 의석 수는 좀 적습니다만 여당인데 아니 여당이 어떻게 반체제 세력이 돼버렸어요. 헌법 그러니까 법원을 막 부정하고 헌재를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헌재에서 어떤 결론을 내면 불복할 듯한 태도를 보고 그거 전형적인 반체제 세력이잖아요. 난 진짜 돌아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국힘이 반체제 됐다. 그래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에 교수단체 대표연설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여당으로서의 비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잘못했다, 뭐 이 민주당의 그런 횡포가 있었다, 이재명 뭐 지금 가면극을 하고 있다, 뭐 못 믿겠다 이런 얘기 계속 늘어놓고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는 거는 여당이잖아요. 자기들이 여당으로 불러달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예. 직무 정지는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부에서 임명된 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단 그렇네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전히 집권 세력인 거예요. 그럼 국정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지. 근데 그냥 계속 어떻게 남 탓만 그렇게 계속 하냐고. 그거는 전형적인 소수 야당의 태도인데.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너무 좋아해서 뭐 같이 사시 공부도 하고. 같은 중대 고시반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이재명을 계속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 번이라도 더 불러보려고. 네, 더 불러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우스개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아니 여당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고 야당이 국민의힘 그런 느낌, 아니면 미리 연습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아니 그러니까 미리 소수 야당이 되는 참. 연습을 하는 건지 네. 그 딱 발언의 내용이라든지 태도를 보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합진보당 정도의 자세 아닌가? 그러니까 막 비판하고 막, 예. 당신들 때문에 막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런 느낌. 그 비유가 딱 와닿네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 약간 야당의 느낌. 야당도 거대 야당은 거대 야당이 그렇게까지 남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진짜 이 비전보다는 비판만 있었다. 아까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걸 남겨놓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다. 아까 보니까 김민전하고 윤상현 두 의원이 또 들어갔더라고요. 심판정에 오늘 참관하러. 완전 뭐 거의- 내친 걸음이니까요. 지금. 그야말로 같이 면회도 가고 또 헌재도 같이 나오고 그냥 뭐 복식초 느낌도 남녀 여기저기 혼합인가요? 남녀 복식초 느낌도 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증인 채택 필요성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인 안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네, 했는데 한덕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받아들이지 않겠죠, 헌재에서. 네, 이걸 예. 갑자기 아니 뭐- 그리고 예. 나온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음. 솔직히 지금 한덕수 총리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윤석열.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봤을 아니 때는. 일단 국회에서 답변했잖아요. 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전에 네. 그게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절차부터 위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네. 지금은 본인의 안위가 가장 최우선이지 무슨 디펜스를 해줄 거라고 그런 게 기대하는 그렇네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오산인데요. 우리 정부의 총리니까 뭔가 방어해주겠지. 그거는 뭐 오히려 네. 윤석열 쪽에서는 안 좋은 패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 양반은 노무현 정부의 총리기도 했는데 뭘 그렇네. 꼭 뭐 윤석열 정부에서만 총리했나 뭐.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 윤석열 쪽에서. 그러니까 이 헌재 얘기를 뭐 있었던 그제 얘기를 좀 하면서 가 보면은 참 그야말로 참 국민들이 진짜 어리둥절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계엄군이 시민한테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그리고 야당이 내가 갔는데 말이야 박수도 안 쳐서 결국에 비상계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까지 듣다 보니까 야 이거 회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최악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나. 그러니까 더 이상 밑바닥 보여줄 밑바닥이 없을 것 심판- 같은데. 심판 기회를 계속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이른바 미천이 드러나잖아요. 아, 더 참담해지는 거죠. 뭐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진짜 저 정도였어. 저 정도였어. 점점 참담해져요. 아니,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야당이 사실 반대하라는 당 아닙니까? 반대하는 당이 야당인데 어퍼짓 정당, 어퍼짓 파티라고 하니까 네. 영어로 써서도 그럼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 당이 아닌 사람이야. 그러면은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럼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은 박수 안 칠 수도 있고 피켓 시위 할 수도 있고 네. 이거는 그동안 국회에서 봤던 그런 모습 아닌가? 문재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 세계 국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의회 정치가 가장 오래된 나라는 영국이잖아요. 영국에서 의회 열릴 때 네. 이제 가끔 BBC나 이런 데서 생중계도 하고 뭐 하는데 그 모습 보면 총리가 뭐 답변하고 그럴 때 야당에서 우하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야유도 예, 예. 많이 보내고 완전히 더 어, 좁은 공간에서 그렇죠. 거기는 막 이러고 이렇게 앉잖아요. 앉아가지고 네. 막 실시간으로 막 야유하고 뭐 네. 소리치고 거의 그냥 실시간 토론처럼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게 네. 주고 받으면서 뭐 서로 거기서 그러면서 싸우고 의회가 돌아가는 설전하고. 건데 물론 몸싸움은 잘 안 합니다. 몸싸움 하는 거는 이제 요새는 대만에서 보면 대만에서 가끔 보여주고 우리도 그렇긴 예전에 하- 있었어요. 우리도 예. 심하게 했죠. 선진화법 전에는 아니 원래 의회라는 게 그런 거지. 일사불란하게 무슨 네. 군대나 무슨 이런 조직처럼 누구 들어오면 다 받들어 총하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열광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나 그렇게 하지. 보면 기본 그걸 소양 부족이에요. 소양 원한다. 부족. 결국 또 이제 회자가 되는 게 왕자를 괜히 쓴 게 아니었구나.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고 싶었다. 대통령이 왕이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얼핏
자기 딴에는 그런 것 같아요. 검찰총장 실제로. 하면서 대통령 봤을 때 오 뭐 임명권도 있고 인사권도 있고 야 이거 괜찮은데 그 자리 가면은 뭐 누리겠는데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왕처럼. 근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마어마하게 센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이 권력의 크기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때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쭉 보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무슨 인연이 있다든지 뭐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작아지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실세 장관이 왔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또 작아지고 네. 권력의 크기가 매번 똑같지 않았어요. 근데 음. 지난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지하게 센 검찰총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청와대가 네. 검찰 인사 특히 이제 주요 보직들이 있거든요. 그걸 총장한테 거의 다 맡겨놨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갖고 전국의 특수부 라인은 그냥 총장이 다 꽂은 거예요 인사를. 검찰 내부에 반발도 있었죠. 네. 그런 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야 검찰총장만 해도 이렇게 센데 대통령은 나보다 훨씬 셀 거 아니야. 대통령이니까 검찰총장도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권한을 누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법무부에서 검찰국을 운영하면서 검사 인사를 다루는 게 그래서 그 일종의 견제예요. 왜냐하면 수사권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뭐 특수활동비가 됐던 그 예산 측면에서는 법무부보다는 사실은 총장이 다루는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법무부는 교정본부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많아 보입니다만 그거는 뭐 고정 비용이 워낙 많은 것이고 네. 그래서 인사권을 법무부에서 갖고 있는 건데 네. 인사를 총장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총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마 검찰총장을 하면서 야 총장도 이 정도 권력을 누리는데 네. 대통령 되면 거의 왕이겠다 왕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자리만 가면은 야 이제 내 밑에 다 이제 조아리면서 내가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면서 야당 탓을 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원래는 그게 안 돼야죠. 마음대로 되면 큰일이지 그게. 그렇네요. 민주국가에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큰일이죠 오히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야당 탓을 하면서 야당이 뭐 줄탄핵을 했네, 뭐 이 예산도 안 해줬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삐져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해주니까. 근데 그렇다고 계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정청래 위원장과 사실 윤석열이 시간차로 설전을 벌인 거 아닙니까? 아니 탄핵 이거 국회 권한이에요. 정청래 위원장 했더니 윤석열이 마이크 받아가지고 아니 이거 계엄도 비상사태도 이거 대통령 권한 이 얘기 했는데 근데 비교가 그거를 됩니까 이게? 근데 그 비상계엄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이 있는 건 맞는데 그거를 위법하게 하니까 지금 구속돼 있고 와서 저 탄핵 재판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건에 맞춰서 제대로 맞춰서. 했어야지 요건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맞춰서 했어야지. 그게 안 됐다. 그거는 뭐 국민들이 지금 딱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자, 7차 때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 윤석열이 인식은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야. 그걸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상민 전 장관은 또 이제 윤석열에 맞춰주는 모습. 그리고 참 희한하게 충암파 세 사람, 김용현, 이상민, 윤석열 세 사람만 국무회의 있었어. 국무회의 이거 진짜 규정대로 다 했어.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세 사람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 명이 핵심 인물일 수밖에 없잖아요.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네. 적어도 작년 2024년 봄부터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고 네. 처음에 얘기가 나온 거는 더 그거보다 이전 시점으로 보이는데 세 명은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른바 총대 메고 가겠다. 내란 수계가 나다 나.
네. 왜냐하면 나야 나 어. 내란숙의 나야 이게 법률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거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무조건 중형을 네. 선고받을 텐데. 아,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햇빛을 보기 위해서는 뭐 지금 여당 쪽이 정권 일하는 잡아야. 직무복귀를 하든지 예. 윤석열의 직무복귀를 하든지 예. 아니면 두 번째 하는 지금 여당이 또 집권을 하든지 그래서 사면복권 정도를 노리는 거로 보이고 이상민 전 장관은 또 약간 입장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결이 좀 달랐군요. 결이 약간 예. 틀려요. 어떻게 그러니까 분석해 볼까요? 이상민 전 장관은 가장 신경 쓴 거는 예. 본인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 안 받는 거를 가장 신경 쓴다고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쪽지 몇 개 발언 있잖아요. 아니 그건 누가 봐도 뻔해요. 장관별로 지시문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쪽지가 아니고 지시문이죠. 정식으로 A4용지에 작성된. 이게 근데 쭉 놓여져 있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부터 자꾸 쪽지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의도적으로 격화시키는 거지.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그냥, 아닌 쪽지야 쪽지.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보지도 않았어 나는. 뭐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이상민 전 장관은 심지어 나 그 지시문 받지도 않았다라는 받지 않았다.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는 걸 멀찌감치 얼핏 봤다. 근데 거기 언론사의 단전 단수 같은 내용이 적혀 있더라. 아니 근데 최상모 그 문건을 보면은 글자 포인트가 그냥 뭐 조금 약간 좀 큰 정도였지 이게 저 멀리서 볼 정도의 크기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 같아요. 멀리서 봤다는 게 예. 뭐 이 정도 책상에 앉는 테이블 위에 있는 거를 이 네. 정도 거리에서 봤다는 얘기 아닌가 싶은데 근데 봤다는 건 말이 안 돼. 받아서 봤지. 누가 봤다. 봐도 아니 그거를 안 줄 것 같으면 누가 봐도 그거는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될 지시문인데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주려고 만들지. 이거 가져가. 지시. 잘해. 확실히 해. 해서 받았겠죠. 그거를 안 받고 내가 멀찌감치해서 얼핏 봤다는 거는 일단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말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네. 그랬겠느냐? 왜 그랬습니까? 당시 윤석열으로부터 지시물을 받고 예. 지시를 받고 음. 소방청장이 증언을 했잖아요. 네. 단전단수 조치 전화 왔다. 협조하라고 경찰청 전화를 협조해라. 받았다. 예. 자기가 전화를 걸었던 게 이미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음. 지시를 받고 전화를 걸어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면 이게 주요 임무 빼박. 종사자란 말이에요. 그럼요. 함께 했던 예. 우두머리와 함께 했던 그 주요 종사자. 그러니까 아예 자기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여기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방청장이 증언을 했으니까. 네,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네. 못 만지니까 네.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그렇지. 지시 안 받았다. 지시를 안 받은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 여기를 끊어내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얼핏 멀리서 봤다. 아니 안 줄 것 같으면 왜 만들었냐고 이게 그 자체가 그리고 경제부총리하고 외교부 장관은 받았대. 받았는데 왜 제일 아끼는 후배인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한테는 안 주냐고 이게 무슨 보물도 아니고 네. 값어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문건을 뭐 더 사랑하니까 더 생각하니까 뭐 더 여러 장 줬을 수도 있고 사실은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사실은 각부 장관들에게 지시문을 다 만들어서 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국무회의 아니면은 뭐 100번 양보해서 6명 딱 오라고 했던 사람 6명 플러스 내가 아끼는 장관들 뭐 이 정도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있었다는 것은 이상민 장관이 부인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또 알고 있어. 그래서 이상민 몽골인설, 뭐 이상민 송골매설, 독수리설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다 보고 아니 멀쩡히 그러니까 봤다고 하는데 그 이면 체면이고 없어요. 지금 보면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말하면서도 네. 평소 같으면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판사였는데. 엄청 화를 냈을 거예요. 그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상민 그러면서. 전 장관이 판사 딱 재판석에 딱 앉아 재판장석에 앉아서 그 얘기 하고 있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한 네. 어쨌든 내 형량을 좀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네. 그야말로 법기술, 법꾸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예. 왜냐하면 대통령 직무실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거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준비한 사람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준비를 시키거나 취합해서 그렇네. 받고 있던 사람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네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아. 나는 단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걸 뭐 형사 재판도 그렇고 헌재에서 판단할 때는 네. 대통령 꼼꼼하게 준비했구나. 이건 뭐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야. 지금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다 각자 도생이에요. 그렇네.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볼 때는 윤석열. 그러니까 이상민이 뭔 얘기하는 그 뭐 사실은 이 사항에 있어서는 크게 뭐 그거 없는 것 같아. 근데 준비를 이렇게 꼼꼼히 했다. 문건을 만들어놨다. 이거는 못 피한다. 그렇죠. 야. 일단 당시 대통령의 예. 입장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어. 지시할 준비는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지시문이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있었으니까. 네. 그래요. 그거는 못 피한다. 빼박으로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중요한 부분이고 헌재도 아마 그 부분을 네. 명확히 보고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이상민이 뭐 시력이 몇인지 뭐 5.0인지 7.0인지 그건 뭐 상관없이 시력은 상관없다. 일단은 그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쪽에서 지금처럼 계속되면 대리인단 중대 결심한다. 그 작전을 쓸 이거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죠. 중대 결심. 아니 그러니까 그 네.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퇴해서 예.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다. 막는다. 그래서 아니 물론 뭐 안 하겠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 선임해도 되고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오면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결심할 수도 있어요. 헌재에서 그래요? 그래? 그럼 앞으로 이제 그 탄핵 심판 길 더 잡아도 변호인단 지금 현재까지 관여한 변호인단 네. 안 나오겠다는 거야? 예. 그럼 뭐 더 이상 할 거 없는 말이네. 결심하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뭐. 오늘 뭐 예. 밤 늦게까지 다 들어줄 테니 네. 피소취인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세요. 오늘 다 그냥 끝냅시다. 이렇게. 오늘 뭐 밤 늦게까지 오. 우리 밥 안 먹고도 다 들어줄 테니까 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아마 배고파서 못 할 걸. 밤 늦게까지. 아니 오히려 여기 밖에서 밥 먹으려고 계속 가서 하려고. 요 작전을 어. 쓸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마지막에 변호인단들이 일괄 사퇴한다. 근데 이것도 헌재의 결심이나 헌재의 심증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로 네.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든지 다 써보겠다. 어제도 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항의하고 또 원희룡 전 장관까지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또 윤석열 쪽에 어떤 압박이 는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근데 지시나 이런 게 좀 있지 원희룡 않았을까 장관은 들더라고요. 너무 잊혀지니까. 원희룡 장관 이름이 정말 예. 오래간만에 등장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나선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무슨 윤석열을 위해서 나섰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일단 나와서 뭐 얘기를 하니까 음.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아무도 찾아주질 않으니까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존재감을 좀 곤란하죠.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나? 상황이. 그건 모르겠지만 자 지금 중요한 얘기가 속보로 좀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지금처럼 계속되면 대리인단 중대 결심한다. 저건 작전을 짜놨었을 거예요. 작전을 짰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렇게 던질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헌재가 안 말려들 거라고 보시는 거고. 아니면 그 사선 변호인 없어요. 어. 그러면 다음 기일에 한 번 더 진행하는데 우리가 국선 변호인 선임해 줄게요. 하면 되죠, 뭐. 그래요. 이게 대리인단 중대 결심한다고 해서 또 대리인단을 꾸리고 봐주고 뭐 시간을 끌어주고 이럴 이유도 택도 없고. 없지. 택도 없는 그건 소리다. 뭐꼭 사선 변호인이 있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택도 없다. 예, 김용남 전 의원님
확실히 전해줬습니다. 택도 없는 그런 작전이다. 알겠습니다. 좀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이따가 오늘 뭐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여러 이제 증인들 전 서울청장이나 나와서 증언을 할 텐데 오늘 주목하는 증언, 오늘 나올 걸로 예상되는 중요한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조지호 전 청장이 나오나요? 못 나와요. 예, 못 건강이 안 나오죠?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네. 국정원장은 아마 나와서 음.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홍장원 전 차장이 했던 증언하고 네. 상충되는 이야기를 할 거냐, 아니면 부합되는 얘기를 할 거냐인데 네. 그때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어. 했는데 아마 사실관계를 달리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래요? 네. 그때 국정원장실로 찾아온 음. 홍장원 1차장은 정식 보고가 아니고 불쑥 들어와서 그냥 사담을 나누거나 아니면 무슨 걱정을 토로하는 자리였다. 네. 내가 정식으로 보고받은 적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여태까지 좀 달리했던 거를 오히려 나온다면 그때 분명히 홍장원 1차장이 국정원장실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머물지 않았느냐. 이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네. 거의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와 부합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왜냐하면 오히려. 조태용 국정원장도 예.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안을 생각이 추호도 없을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걸 봐야겠네요. 그게 내란죄의 공범이든 네. 위증죄든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와 네. 비슷한 취지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다만 해석을 근데 그게 정식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재판에 완성된 문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한테 들고 왔던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달리해서 그게 두 사람 간의 말이 서로 다른 얘기는 아니었구나. 뭐 이런 거를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오전에 진행되는 속보가 나올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고 또 오후에 이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헌재에서 부른 거거든요. 직권으로 재판관. 네. 뭐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조사받을 때랑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헌재에 나와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답변 거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과 관련해서 네. 수방사의 주요 간부를 증인으로 채택한 거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네. 아마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제대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할 거다. 이걸 지시를 이제 받고 전화를 받고 뭐 이럴 때 차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이고 또 윤석열의 이제 목소리가 워낙 크잖아요. 크고 뭐 얼마나 또 많이 버럭하고 경로를 했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걸 다 들었을 거다. 거기에 대한 또 지시에 대한 그런 증언들이 검찰 조사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오늘도 증언 통해서 확인될 거다. 이렇게 되면서 8차 이제 변론이 마무리가 된다. 자, 8차 변론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은 뭐 최후 변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고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일정은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뭐 8대 0을 의심하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8대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안하고 막 이랬던 부분은 뭐 김현태 이 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이 바뀌었다. 그리고 뭐 김병주, 그러니까 주블리 TV를 통해서 뭐 곽종근 사령관이 이진우 사령관 이런 뭐 증언들, 이른바 내란 공작을 야당에서 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그게 또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게 대세에 지장이 지장을 없습니까? 끼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확인된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네.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개최됐다고 볼 수가 없다. 아. 절차적인 위반부터 시작해서 네. 일단 내용도
뭐 이게 계엄법에 따르던 아니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 네. 그러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다 흠결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네.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다. 그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실시간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소추인 본인의 진술도 성관이 군 투입은 내가 직접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성관이 사무총장이 화요일 날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행정부나 사법부, 법원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다 이렇게 되지만 네.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선관위는 변함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또 그래요. 네. 선관위가 갑자기 비상계엄 선포됐다고 해서 뭐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하지 않죠. 오히려 법원은 바뀌지.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이겠지만. 관할권을 예. 가져가잖아요. 일반 그렇죠. 법원이 아닌. 예. 그 윤석열의 서울법대 동기이자 윤석열이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김용빈 사무총장의 네. 똑부러진 증언. 택도 없다. 비상계엄 선포 했다고 어떻게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내냐. 아이고 뭐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 사실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매주 얘기할 때마다 이 징계 심판이기 때문에 뭐 간명하게 끝날 것이 빨리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 이른바 헌재 흔들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뭔가 증언이 바뀌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김현태 단장은 또 오늘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 말 바뀐 거 아니다. 나는 똑같이 이거 들은 대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바로 잡기도 했는데 계속 이제 흔드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불안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역시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이 우리 시청자분들 안심할 수 있게 다시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다. 네. 다만 우리는 탄핵 이유를 준비하면 된다. 탄핵 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정선거론 이게 헌재에서도 끊임없이 윤석열 쪽에서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부분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증인들 국정원 3차장도 나오고 김용민 사무총장 나오고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 윤석열 또 없었어요 그 자리에. 미리 구치소 갔더라고요. 그것도 좀 아니, 이해가 뭐 안 되고. 그 자리에 있어봤자 네. 득될 게 없다고 판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얘기는 뭐냐면 국정원이 이거를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려고 했는데 이거 5%밖에 못했다 그 얘기 다 못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국정원의 인력과 이 장비 이런 게 부족해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었는 다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김용민 사무총장까지 대학 동기라는 사람까지 나와서 윤석열 대학 동기까지 나와서 아니 이게 어떻게 부정선거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것도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는 이른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에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어떠한 증인의 증언에는 그래서 그 자리는 슬쩍 피해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깨지거든요.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 선관위가 야당 편이라 네. 그거를 부정선거를 방치 내지는 협조했다. 라는 그냥 추상적인 주장만 계속 반복할 뿐이지 추상적인 주장만. 구체적인 사실을 쭉 들어가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냥 부정선거가 있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한 거다. 그 주장만 반복할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뭐 들여다보고 하자. 그리고 진짜 토론의 영역에 가서 이 사실관계 따져보고 이러면은 이길 자신이 없어서 윤석열이 갔다. 계엄 선포할 때도 나는 간다면서 국무위원들 남겨두고 가더니 이번에도 헌재 부정선거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니까 나는 간다 그러면서 간 것처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자리 피한 이유는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자기가 있는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면
정치 선전선동에도 못 써먹는 상황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이게 또 큰일 난다고 네.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써먹어야 되는 본인의 주장과 다른 얘기를 선관이나 어디서 계속 하는데 네. 어, 반박을 해야 이런 되는데? 방구 뭐 얘기를 못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모양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예 없어야 되는 거지. 그렇네요. 구치소 뭐 저녁 메뉴 때문에 갔나 해서 제가 찾아볼 때 된장찌개였나 그런 것 같던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부정선거론을 오히려 정면으로 보지 않고 피하는 이 모습. 뭐 황교안 이 전 총리가 열심히 또 막 따져 묻더라고요. CCTV가 왜 사전 투표와 이 본 투표와 왜 CCTV 이 가리고 안 가리고 이게 다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뭐 하고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만 열심히 싸웠던 모습만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왜 우리 사회에서 부정선거론이 이렇게 이른바 먹히느냐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네. 왜 이 상식보다 훨씬 높게 나오느냐 이건 이른바 전직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같은 인물 내지는 이제 심지어 아직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같은 인물까지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그런 효과가 먹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권위에 대한 막연한 신뢰, 믿음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나치 전범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던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보면 그때 유대인을 9만 명을 학살한 그 나치 간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라고 재판에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히틀러가 유대인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빨리 가둬놓고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히틀러의 그 말을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히틀러의 말을 믿었을 뿐이다. 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씩이나 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어? 아니면 저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계속 부정선거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확실한 뭐를 갖고 있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분명히 작동한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 사회가 어떤 직책에 대해서 부여하는 권위가 대단히 악용되는 사례죠. 그렇네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거에 있어서 황교안, 윤석열 계속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는데 이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할지 또 다른 또 제3의 인물이 등장해 또 부정선거 얘기를 또 우리 지도층에서 또 누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누가 또 얘기를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극우 이제 반 체제 인사, 반 국가 인사, 지금은 반국가 세력이죠. 반국가 세력들 이런 사람들 이른바 준동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너무 걱정이고 그 맨 앞에 선봉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참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지켜보기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집권 세력이 반체제 세력이 반체제 돼버렸어요. 그래요.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아마 이제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면 여기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맞는 것인지 분명히 판단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 이게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는 명태균 게이트의 시간이 이제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윤석열의 지금 시간이기도 하고 빨리 내란 상황을 정리해야겠지만은 그것과 좀 맞물려서 명태균 특검법이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거 글쎄요. 일단은 특검법이 통과되겠습니까? 도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똑같은 절차를 또 반복하겠죠. 본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 재의결. 근데 재의결에서 3분의 1을 넘길 수 있느냐? 네, 3분의 1은.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아슬아슬하다.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9월 5일 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완전히 그냥 전국의 관심이 여기에 쏠렸어요. 근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푹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워낙 크니까 음. 또 훨씬 더 심각하고 워낙 맞아요. 큰 폭탄이 예, 터졌으니까. 내란 상황이니까. 근데 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거의 사법 절차가 조만간에 사법 판단이 일차적으로는 나오죠. 그러니까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물론 네. 이제 형사 재판 결과는 한참 더 걸리겠습니다만 일차적인 사법 판단이 곧 나올 것 같단 말이죠. 네. 3월 초나 뭐 아무리 늦어도 중순에는 나오면 이제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인 사법 판단 그리고 뭐 2차적인 형사 재판 결과는 정해진 수순으로 진행이 될 거고 네. 잠시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던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본격적으로 음.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으니 이걸 네. 다시 논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돼서 앞으로 절차를 밟을 텐데 네.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더 옮겨오느냐. 근데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유력 정치인들의 연루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연루설이 확인이 되면 정치적으로 득볼 수 있는 세력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명태균하고 일면식도 없는 있죠. 대선 잠재적 주자도 있으니까. 주자도 있고. 그쪽에서 얼마나 표를 보탤 것이냐인데 네. 문제는 그쪽 표가 몇 개? 몇 표인지 이게 뭐 한 2, 30표 된다 그러면 그건 재의결에서 통과될 거라고 장담을 해도 되는데 네. 이게 과연 뭐 아슬아슬. 10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리송하단 말이죠.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된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참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오세훈, 뭐 홍준표 껍질을 벗겨준다라니까. 아니 뭐 그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다 이제 드러내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만큼 많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명태균 이 게이트의 파급력,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좀 취재를 하고 계십니까? 수사가 제대로 돼야겠죠.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된 지가 석 달 됐어요, 벌써. 11월 15일 날 구속됐으니까 그렇네요. 석 달이 됐는데 네. 애초에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던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뭐 돈 받았다는 네. 거 그건 이미 기소가 됐고 근데 사실 그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음. 얼마에 받았든 그건 관심 사항이 아닌데 네. 진짜 핵심 사항과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전혀 없단 말이죠. 명태균 이 황금폰 포렌식 하고 있다. 어제 네. 이제 법무 차관 얘기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늦어진 게 아니다. 뭐 하고 그러니까 있다. 예. 정말로 명태균 씨 입에만 의존하는 수사가 돼서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하고 연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특히 미운 사람 여기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숨겨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검찰이 석 달 동안 별로 한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정말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정말 억울하면 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억울함을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네요. 뭐 홍준표 시장이나 누가 됐던 정말 명태균 씨하고 부정한 어떤 행위를 같이 했다면 네. 그거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이 정부 들어서의 의혹들이 그렇습니다만 네. 특검 수사가 없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언젠간 해야 되는 게 맞죠. 언젠간 해야 된다. 자, 홍준표 시장이 SNS에 글은 또 남기고 있어요. 내가 명태균 같은 사기꾼 여론조작범이 제멋대로 짓거리는 것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또 명태균과 그 변호사를 추가 고발까지 했다. 근데 민주당이 그 특검법에 날더러 찬성하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참 어이없는 집단들이다. 날 끼워 넣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말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없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무고한 대가는 혹독하게 이렇게 써는 이재명이 부담해야 될 거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아니 그렇게 신경 안 쓰실 것 같으면 아예 그런 글을 올리지 마세요.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 왜 글을 올려요? 아예 무시하고 글을 안 올리면 되는 거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렇네, 그냥 뭐 그렇네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되는 거지. 근데 명태균 얘기하면 항상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즉각 오잖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항상 네. 올리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홍준표 시장의 모습 볼 수가 있고, 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지만 우리 국민들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게 나올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이제 대선 고속도로 깔아주기 위해서 특검법을 한다라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명태균 황금폰에 뭔 얘기가 담겨 있다고 그러냐, 이거 밝혀내야지 윤석열 김건희의 연관성, 그리고 이번 내란 사태의 발작 버튼이 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황금폰이 시작된 거 아니야, 보고서 시작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매번 그 언급하면서 사법 리스크 갖고 그렇게 공격을 하면 네. 사법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쪽도 한번 이쪽도 확인해 봐야 네, 되는 거죠. 그렇네. 그래야 공평한 거지 게임이. 그렇네요. 네. 황금폰에 뭐가 있고 명태균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과연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정리해 주는 게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대선 그러니까. 전략에 있어서는 봐라 명태균 아무것도 없지 않냐, 왜 우리를 무고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그렇죠. 있는 것인데 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근데 여기는 사법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듯 하는데 이거는 덮고 가자?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까봐야죠. 그렇죠. 네. 까보자. 이재명 대표는 사실 계속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아니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 뭐 법적인 현실화하고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으니 이쪽도 한번 까봐야 그래야 형평이 맞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 차원에서도 진짜 까보고 수사를 해봐야 되네요. 탈탈 털어봐야 되는 거네 이것도. 그렇죠. 예, 황금본 문제 이거 봐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요. 이제 김건희 문제도 함께 딸려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또 막아야 된다는 친윤계 얘기가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친윤계라기보다는 이제는 남아 있는 건 네. 신건희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신건희계. 이제는 친건계. 친건계. 친건계가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랩 충성이라는 우리가 문자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통했던 모습들은 이미 일부 봤는데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계엄, 내란 사태까지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서 막으려고 했느냐. 명태균과 관련한 이른바 황금폰의 내용. 네. 뭐 이걸 한번 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최상목 대행이 진짜 열일하고 있어요. 뭐 올라오는 법안들 다 거부권 행사하면서 다 자르면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다 임명하고 있고, 박현수 국장 임명해 버리고 서울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쪽이 집권 세력인 거는 분명하다니까요. 그 내란의 쪽지까지 문건까지 받아서 접힌 채를 받았다고 하지만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윤석열이 신경 쓴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그 신경 쓴 그 내란 동조 세력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최상목이 계속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다. 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근데 왜 스스로 반국가 세력처럼 행동하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하폰 수사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게 검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성훈 이게 좀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게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도대체 기각할 만한 사유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 뭐 이해가 안 돼요. 김성훈 개인적으로 김성훈 차장이 김건희 라인이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은 검찰이 막고 싶어한 것은 계엄 전후에 있어서 비하폰으로 누가 통화했고 몇 시대에 통화했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막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드러나지 않은 아까 문건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각 장관들한테 나눠줄 문건도 기획을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다 만든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 대통령실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 논의한 사람들은 누구냐? 어떤 역할을 했냐?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럼요. 아니 그 지시 문건은 국방부에서 김용현 당시 장관이 만들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그거는 워드 쓰는 거 못 봤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리고 내용 자체를 그게 기본적으로 국정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나 만들 수 있는 거지. 아니면
각 부서에다 쫙 뿌려서 네. 비상계엄 선포 시에 대응 방안을 다 작성해서 보내라 대통령실로. 그래서 쭉 뿌렸다가 취합해서 정리했으면 모를까. 근데 그렇게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안이 깨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아주 소규모로 비밀리에 작업을 했단 얘긴데 네.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대통령실 빼고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것도 뭐 딴 데서 가져온 것도 아니야. 그 대통령 원탁 그 탁자 집무실 탁자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원형 탁자 위에. 그러면 누가 준비를 했겠느냐? 이거 따져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역할인데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의구심. 지금 그거 비상계엄 준비를 해준, 준비를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다 공백 상태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드러난 게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드러난 걸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되는 것이 검찰의 수사가 비아폰부터 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수사, 적극적인 수사 이건 안 보이기 때문에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내란 특검으로 가야 된다. 내란 특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있죠. 할 있으니까. 수는 있죠. 근데 예. 시간이 지나면 모든 수사라는 거는 훨씬 힘들어지죠. 힘해지니. 증거들이 다 네. 없어지니까. 그리고 말이 바뀌기 시작하고 네. 시간 여유를 두면 둘수록 말을 맞추잖아요. 그래요. 그걸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관계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조태용 원장이 하고 있나 봐요. 홍장원 진술에 탄핵하는 그런 진술을 증언을 조태용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좀 노린 것일 텐데 신빙성을 흔들려는 윤석열 그러니까 쪽에서는. 메모 일단 그날 밤에 국정원장실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얼마나 같이 얘기를 나눴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그게 순서겠지. 네. 그리고 홍장원이 뭐 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해서 경질했다 이 주장을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더 나오는 속보 계속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우리 김용남 의원 나오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참 너무나 아쉬운데 가시기 전에 금 얘기를 좀 그래도 좀 금 해주고 요새 가세요. 금이 정말 핫하죠. 골드바가 골드. 사라지고 있다고 네. 하는데 의원님은 좀 금 좀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전 근데 그 저희 아이들 돌 때 네. 그때만 해도 금한 돈이 4만 원, 5만 원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금반지를 이제 돌반지에서. 선물로 받은 예. 게 있었는데 한참 전에 예. 금이 한 돈에 막 15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얼른 팔았지. 그랬더니 이제는 60만 원 됐잖아요. 아이고. 그만 돈에. 참 보면 후회하시고 네. 계시겠네요. 네. 근데 금값이 정말 금값입니다. 금값이 정말 네. 금값 됐죠. 근데 음.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트라이온스라는 단위를 쓰는데 네. 이 트라이온스당 금값이 지금 거의 3,000달러에 가까워졌어요. 지금 2,900달러가 넘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트라이온스당 2,000달러가 거의 한계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거든요. 항상 네. 1,900 뭐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저항선으로 그 작용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네. 뚫더니 이제는 3,000달러를 뚫을 것 같단 말이에요. 원인은 몇 가지 따져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끝난 게 아니다. 또 올 것 같다. 네. 이른바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또 한 번 세게 올 수 있겠다. 그러면 금이 이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에 네. 대한 해치 해치 수단이니까 수단이고. 예.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른바 한쪽에서는 지금 3,000불 정도 되는 트라이온스당 금값이 네. 10배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트코인 느낌이 나는데 네. 금값이 근데 이렇게 오른다고요? 그냥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이른바 어느 한쪽에서 세계 어디 한 군데에서 빅픽처를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면 가능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빅피처? 네, 어떤 의미냐면 이건 뭐 그렇게 된다는 의미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가능성. 중에 예. 하나. 뭐가 있냐면 예.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열심히 싸우잖아. 이른바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AI 전쟁까지 벌어졌어요. AI 놓고 이제 최근에 세게 붙었죠. 근데 중국이 이 게임에서 항상 일방적으로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가 아하. 확실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 없이는 어떻게 안 돼. 그리고 해외 송금이나 수금을 받을 때도 이른바 스위프트 코드를 미국이 예.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나니까 스위프트 코드에서 러시아 예. 쪽을 그냥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멀쩡하던 대형 은행이 만약에 미국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거대 은행도 하루 아침에 동네 전당포 만들 수 있어요. 거래가 안 돼. 아니 왜냐면 못 보내. 네. 예, 해외 어디고 뭐고 못 보낸단 말이야. 이거를 달러 패권을 확실하게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한테 결국엔 터지는 구조인데 네.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대략 금을 한 8천 톤 정도 소유하고 있는 거로 추정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민간이 갖고 있는 금 말고 중앙은행이 그쪽에서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서 정부에서, 중앙은행을 비롯한 이제 퍼블릭 섹터에서 갖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미국이 대략 8천 톤 정도 된다고 보고 네. 중국이 한 4천 톤쯤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우리나라 한 100톤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계속 금을 사 모았다. 근데 이게 중국의 중앙은행이 사온 게 아니고 군부에서 그렇게 사 모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 안 나게 모았다. 모았다. 예. 그래서 중국이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달러가 금하고 태환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1971년도에 당시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비용 때문에 워낙 달러를 많이 찍어내야 예. 되다 보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의 폐기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달러는 달러를 갖고 오면 예. 일정량의 금으로 바꿔주던 금태환 안 한다. 정지 선언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고 있는데 예. 이거 달러 패권을 한 번에 맛을 보내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예. 금본위제로 돌아가자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찍어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특히 바이든 정부 때 찍어낸 달러 양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달러 언제까지 믿을 수 있냐. 근데 뭐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위안화가 됐던 아니면 새로운 화폐 뭐 단위를 도입하면서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네. 국제적인 공신력을 금 태환 화폐를 선언해 버리면 네. 이게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달러 우리 뭐 다 외환 보이고 거의 달러로 채워놨었는데 미국 달러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 오면 이게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죠. 야 이거 달러에 대한 어떤 그 국제적인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근본위제로 돌아가려면 금값이 트라이온스당 3,000불 정도 해갖고는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교육 규모나 경제 규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값이 더 올라가야겠네요. 트라이온스라고 하면 네. 이거를 지금의 가치로 3,000불 정도로는 화폐 양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그런 의미에서 금값이 정말 훨씬 비싸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설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나라에서 뭐 인도까지 포함해서 언제까지 저렇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거냐. 근데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은 네.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래서 하면서. 이 시스템을 한 번에 예. 확 들어엎는 방법은 네. 우리 돈 갖고 오면 우리가 금하고 바꿔준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네. 이게 판이 바뀌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런 일이 과연 그렇게 될까는 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질까 뭐 의문은
듭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예. 앞으로 금값이 10배 더 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결국에 이제 금값이 오르고 있는 건 지금 현상으로서 우리가 보고 그렇죠. 있으니까 이런 게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국은행이 2013년도부터는 금을 절대 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에는 이자가 없지 않냐. 워런 버핏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만 보관비만 들고 그래서 안 사고 있는데 예. 야 그게 과연 맞았냐? 지금 중앙은행으로서 일정 부분을 해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란 얘기가 나오고 전라도 어디 기초단체에서 황금박쥐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값어치로 10배가 됐다며 10배. 그때 잘했네. 그거 만들 때는 군수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그게 뭐 20매덕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200 몇십억 원어치 가치라는 거예요. 10배가 뛰어서. 그러니까 가장 그 직접적으로는 한국은행에 지금 금을 매입하지 않는 조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부터 결국에 뭐 제가 드린 말씀은 먼 훗날에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를 드린 거고 일단은 금값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다. 또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값이 10년물 기준으로 4.5% 이하로 떨어졌다가 지금 4.6을 또 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못 낮춘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도 못 낮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난린데 빨리 낮춰야 된다고 난린데. 그러니까 사실은 금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가 훨씬 더 앞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닥 경기가 엉망인데 금리를 낮추고 좀 금융을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거든요. 그렇네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듯이 미국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금리에는 매여 있다. 이게 정권으로부터는 자유로워도 미국의 페드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는 거는 일단은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간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예상보다 좀 뜨겁게 나오면서 걱정이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정치적 혼란을 빨리 마무리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 체제로는 이거 미국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일단 철강 관세 때린다고 했고 3월부터 반도체도 지금 사정권에 지금 있는 우리 차도 그렇고 반도체 자동차까지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 대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걱정이고요. 그래서 빠르게 헌재가 결국 결론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리고 빨리 조기 대선은 가서 새로운 리더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뭐 홍보하실 말씀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행사가 있다고요? 이거 한번 그래도 저희가 띄워드려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헌재 탄핵 결과를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8대 0으로 인용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서 지금 우리 탄핵 절차나 뭐 형사사법 절차는 헌재와 법원에 좀 맡겨놓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탄핵 이후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탄핵 이후. 그래서 탄핵 이후에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서 꼭 해야 될 개혁 과제, 놓쳐서는 안 될 개혁 과제를 좀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토요일이죠. 2월 22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이 토론회를 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기 정부의 경제 개혁 파트를 발표를 하고 김종대 전 의원님이 안보 파트를 또 담당해 주기로 했고 신인규 변호사가 정치 그리고 박영식 앵커가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자는 4명이고요. 그날 시간 되시면 꼭 참석을 하셔서 활발하게 의견 개진도 해주시고 우리 이제 좋은 자리네요. 우리가 8년 전에 탄핵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조기 대선으로 당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정부 5년 동안 놓친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조기 대선이 되면
당선이 확정되는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음. 보궐선거라 인수위 시절이 없거든요. 네. 물론 인수위 시절을 거쳐도 아무런 준비 못한 정부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아예 인수위가 없는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음. 새로 출발하는 정부는 꼭 이 개혁 과제 파트별로 좀 미리 챙기자 이런 취지의 행사입니다. 정말 좋은 자리,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탄핵 이후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마 이제 오마이 TV도 이걸 생중계할지 예. 그건 뭐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결정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금감 얘기까지 저희가 쭉 이어가고 그럼 출연료는 금으로 드려야 되나요, 우리? 그러면 고맙죠. 금 반돈이라도 금 반돈이면 얼마야 요새?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네 진짜. 자, 정치와 경제까지 한눈에 쭉 들여다봤고요. 오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